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7절 조사 연구의 예입니다. 교재 62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잘 하고 계신가요?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일도 하시면서 또 시험도 준비하신다고 아마 많이 분주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것도 쉬는 날이나 아니면 저녁 시간에 듣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 수고가 올해 꼭 합격으로 이어졌으면 하고요. 마음의 긴장을 조금 놓지 마시고, 이렇게 좀 올해 끝내신다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 세 번 공부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올해 한 번에 끝내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7장 조사 연구의 이해입니다. 같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교재 피셨나요? 네, 62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조사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는 질문지, 그리고 질문지에서 개방형 질문지와 폐쇄형 질문지가 있어요. 그리고 1차 자료와 2차 자료, 그리고 각각의 조사 방법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처음 나오는 건 질문지의 개념이죠. 질문지는 아무래도 뭐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의 일련의 어떤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뭐 질문들로 구성된 문서이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연구 목적에 맞게 설계되고요. 대상자로부터 정보를 체계적인 방식으로 수집하게 됩니다. 이 질문지의 유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지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별표를 좀 쳐놓으시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방형 질문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폐쇄형 질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의 차이를 조금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 뭐 하고 오셨습니까? 네. 이게 개방형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유롭게 응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폐쇄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뭐 하고 오셨어요? 아침 한식 또는 뭐 양식 아니면 뭐 중식 또 아니면 뭐 굶으셨나요? 오 기타 이렇게 번호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중에 택하시는 거예요. 네, 앞에 것은 자유로운 주관식 질문이고요. 뒤에 것은 선택하게 하는 질문입니다. 이걸 우리는 폐쇄형 질문이라고 하고, 앞에 질문은 개방형 질문이라고 합니다. 아침 식사 뭐 하고 오셨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침에 오늘 밥하고 뭐 빵을 먹고 왔어. 뭐, 나는 밥을 먹지 않는데, 오늘은 뭐 과일 주스를 먹었어. 이렇게 또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응답하면서 응답을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죠. 개방형 질문은 조사자가 선택지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자유롭게 답변하는 주관식 질문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자기 생각이나 의견, 경험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요. 네, 좋은 점은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니까 되게 좋겠죠. 아침 식사 뭐 했어? 한식 이렇게 질문하는 것보단 뭐 밥을 먹었어요. 아니면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먹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나 몰랐던 새로운 정보도 알 수 있게 해주죠. 예를 들어서 뭐 굶었어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왜 굶었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아이 학교를 보내는데 학교를 보내주고 출근 준비를 해서 직장을 오는데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만약 답변했다고 치자고요. 그렇다면 이분의 새로운 정보는 뭐예요? 아, 이분은 지금 직장을 다니시고 있구나. 그리고 뭐 가정주부거나 아니면 아침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새로운 정보를 알 수 있죠. 자유로운 의사표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이 있겠죠. 결과에 대한 자료 처리가 어렵습니다. 어때요? 폐쇄형 같은 경우는 딱딱 1번, 2번, 3번 이렇게 기록하면 되는데 아침밥을 먹었다고 그랬는데 밥을 먹었다 그러면 어떤 밥을 먹었는지 또 뭐 어떤 것을 먹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산 처리도 어렵고요. 어때요? 답변 시간이 길고 분석의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분석이 복잡하다니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용도 많이 소요되겠죠. 개방형 질문에서 답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추가적인 질문을 하다 보면 이제 잘 안 할 수도 있죠. 폐쇄형 질문은 조사자가 마련한 보기 중에 동그라미 치세요. 응답자가 대답을 선택하게 하는 어떤 질문? 단답식 질문이다. 네, 응답 범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에 응답 결과를 수치화하거나 표준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장점으로는 데이터의 수집, 정리, 분석이 굉장히 쉽겠죠. 자료 처리에도 장점이 있고
시간과 비용도 어때요? 적게 들겠죠. 난처하거나 민감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응답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가 되겠죠. 다양한 정보나 새로운 정보를 얻는 데 제약이 있고 연구자가 사전에 고려하지 못한 응답이나 관점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네, 질문 작성 시 유의사항이에요, 여러분들. 네, 이거 이 질문 작성이라든가 연구에서 나오는 단어들하고 비슷합니다. 자, 가치 중립성이라고 하는 거 뭐죠?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중립적인 질문을 만들어야 돼요. 치우치면 안 되죠. 균형성,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같은 비중으로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결해야 됩니다. 길고 복잡한 문항보다는 간결하게 해야 되고요. 명료성, 묻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포괄성, 응답의 범주들이 예상되는 모든 답변 모두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죠. 예상하는 답변 모두를 포함해야 되고요. 상호 배타성이라는 응답 범주가 독립적이어서 중복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포괄성이나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당신의 연령은 그렇게 물어본다면 10세에서 20세, 20세에서 30세, 30세에서 40세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10세에서 20세, 20세에서 30세. 자, 포괄성이라고 하는 건 앞에가 없잖아요. 그렇죠? 1부터 9살까지는 표시할 때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세 이하, 또 50세 이상 이렇게 해서 전체를 포괄할 수 있게. 상호 배타성은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세에서 20세, 20세에서 30세, 30세에서 40세. 20세는 어디에 표시할까요? 30세는 어디에 표시할까요? 2번에 표시할까요? 3번에 표시할까요? 달라지잖아요. 이래서 그런 경우에는 10세까지, 11세부터 20세, 21세부터 30세 이런 식으로 응답이 중복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암시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고 단일 내용으로 단일 내용은 이런 거죠. 당신은 사과와 배를 좋아하십니까? 저 사과를 좋아하는데 배를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겁니다. 응답대 수준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고 가정적인 질문이라든가 지나친 세부 내용은 자제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마도 문제가 나온다면 주관식은 거의 아닐 것 같고요. 객관식에서 다음 중 질문지 작성의 유의사항이 아닌 것은 하고서 이 보기를 보여주고 다른 거 하나를 넣거나 말을 살짝 하나 바꿀 겁니다. 아니면 아까와 같이 상호 배타성처럼 그런 제가 보기를 드리고 이 질문지 작성의 유형에 유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해서 상호 배타성을 찾아내는 것도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의 순서와 논리적 구성입니다. 이거 외워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의 배열이 당연히 자연스러워야 되고 질문지의 배열은 논리적이어야 되겠죠. 가벼운 질문에서 시작해서 구체적이고 복잡한 질문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지의 시작 부분에 응답자가 관심을 끌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배치하고요. 관련된 주제나 개념을 묶어 순서대로 배열함으로써 응답자가 쉽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제나 개념을 같이 묶는 건 좋은데 유사한 질문을 쫙 내려놓으면은 비슷한 질문을 내려놓으면 우리 소위 긁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주의를 좀 해줘야 됩니다. 네, 응답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응답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며 솔직한 답변을 유도한다. 학교 성적이나 비행 등과 같이 답변이 곤란한 질문들은 어디에? 뒤쪽에 배치한다. 면접조사 질문지는 자기 개입 질문과는 다르게 어디서부터 인과적 정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으며 간단한 질문에서 민감한 질문으로 가는 것이 좋다. 아무래도 민감한 질문은 처음부터 하게 되면 위축되고 잘 안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혹 가다가 말을 하나 정도 바꿔서 문제가 출제되기도 합니다. 네, 자료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1차 자료라고도 하고요. 또 무슨 자료라고 이야기도 하죠? 2차 자료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네, 1차 자료는 연구자가 조사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그라미 쓰세요. 직접 수집하는 자료. 직접 수집하는 자료입니다. 직접 조사는 2차 자료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 사용하고요. 또 1차 자료는 2차 자료를 수집할 때보다 어때요? 비용, 시간, 인력 등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조사하기 때문에 2차 자료는 기존 문헌 자료니까 남이 조사해놓은 자료니까 갖다 쓰면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1차 자료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뭐라고 그래요? 2차 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사 연구의 목적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동그라미세요. 기존의 모든 자료를 의미하고 기존 자료 또는 보조 자료, 다른 개인이나 집단, 정부기관, 각종 조사 기관의 어떤 자료들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2차 자료가 1차 자료보다 더 가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종사 기관의 자료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조금 더 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자료의 장단점입니다. 아무래도 2차 자료는 조사 기간과 비용이 절약되며 별도의 조사 비용이 절감되죠. 2차 자료 분석은 1차 자료의 결과를 해석하는데 유용한 비교 자료가 됩니다. 연구 문제에 대한 친밀도를 높여주어 낯설지 않게, 왜냐하면 너무 뭐 자주 볼 수 있으니까요. 연구자가 수행할 연구 힌트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단점은 정확하게 일치하는 자료를 얻기가 쉽지 않죠. 또 수집과 분류 과정을 직접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만들어진 걸 어떻게 통제해요? 통제할 수 없죠. 1차 자료의 분류 범위가 달라 2차 자료의 분석이 쉽지 않습니다. 시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죠. 시기. 예. 그 연도가 아니라 우리가 2차 자료 찾을 때 한 30년 자료 찾아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너무 오래됐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가출 청소년의 통계를 좀 우리가 찾는다. 뭐 이러면은 30년 걸 찾는다. 지금 너무 오래된 얘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시간 간격이 크다면 적정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1차 자료 중에서 정확한 자료를 추출하기 어려운 것이 2차 자료의 단점이기도 합니다. 2차 자료 작성 분석 시 좀 유의해야 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는 있으나 연구 목적에 맞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가 어렵고 상이한 형태의 수집된 자료들을 분석하는 거 어때요? 쉽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1차 자료와 2차 자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자료는 뭐고 2차 자료는 뭐다. 2차 자료의 장단점은 뭐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1차 자료의 장단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도 아마 여러분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사전조사와 예비조사입니다. 사전조사. 네. 사전조사, 예비조사 이러잖아요. 사전조사는 자, 동그라미 써요. 질문, 설문지 작성, 언제, 후에 사용하는 겁니다. 설문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질문의 내용이나 답변 문항이 적절한지, 안내문이나 조건문 등의 질문 등의 지시문을 올바른지, 배열은 합당한지, 분량이나 시간은 무리가 없는지, 질문지의 디자인 같은 시각적 요인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핍니다. 결국 사전조사는 뭐예요? 설문지를 작성해 놓고 이 설문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사전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비조사라고 하는 것은요, 기초조사라고도 하며 가설 설정 이전에 시행합니다. 연구 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언제 하냐? 질문지 작성 이전 단계에 실시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집단 조사라고도 해요. 이제 조사 연구의 사례인데 우리가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 뭐 직접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느냐, 우편으로 하느냐, 전화로 하느냐, 인터넷으로 하느냐, 면접으로 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입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집단 조사라는 거예요. 집단 조사 뭐죠? 사전에 조직된 집단에 가서 그 집단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번에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한 번에 조사하니까 어때요? 장점은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응답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죠. 응답률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집단의 특성에 따라 편향이 발생할 수 있죠. 네, 예를 들면은 뭐 입시율이나 학업 성취도 이런 걸 조사하는데 강남에 가서 있는 학교에 간다. 예, 집단 특성 완전히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응답자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응답의 독립이 저해될 수 있다. 예, 서로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물어도 보잖아요. 뭐 이거 뭐니 이렇게 물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응답에 또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우편 조사라고 합니다. 설문지를 대상자에게 어떻게 해요? 우편으로 발송하고 작성된 설문지를 우편으로 회수하게 되죠. 우편 조사의 장점은 뭐예요? 지리적 제한이 없죠. 예, 또 저기 부산에 있는 사람이나 광주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조사한다고 할 때 집단 조사라고 할 때 거기까지 내려가면 시간, 비용 어때요? 엄청 많이 들죠. 그렇지만 우편으로 하니까 안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지리적인 제약 없이 넓은 범위의 대상자에게 조사할 수 있고 익명자가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네요. 편안한 환경에서. 아무래도 집단하다 보면 또 마주하고 있는데 혼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익명성을 유지할 수 있지만 단점은 뭐예요? 응답률이 되게 낮고요. 회수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우편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전화조사입니다. 전화조사. 전화조사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전화로 질문하고 응답받는 거입니다. 예, 우편조사보다 어때요? 더 빠르겠죠. 비교적 빠른 시간에 대상자와 직접 소통하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전화번호가 없으면요. 네, 전화번호 없으면 조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또 응답자가 전화 통화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익명성 유지가 어렵습니다. 또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좀 어려운 질문을 할 수 없겠죠. 네, 곤란한 질문이나 아니면 뭐 심도 있는 질문이나 답변이 좀 긴 질문들은 전화 시간이 계속 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인터넷 분석입니다. 인터넷 조사입니다. 인터넷 조사는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한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죠. 웹사이트나 이메일이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지만 네, 장점은 매우 낮은 비용이에요. 뭐 전화보다 더 싸겠죠. 전 세계 어디나 빠르게 대규모의 자료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멀티미디어적인 요소, 뭐 영상을 넣는다거나 이미지를 넣는다거나 그래서 더 설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접근성이 없는 아까 위에 전화조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화가 없는 사람은 인터넷이 없는 사람은 조사에서 제외됩니다. 응답의 질문을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고요.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터넷 조사에서의 장단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 다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집단조사나 우편조사나 전화조사나 인터넷 조사는 보기가 나오면 아마도 틀린 것을 찾으세요. 그럴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일반적인 상식 가지고 푸셔도 충분히 푸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내용 분석이라고 해요. 내용 분석은 네,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관식 내용 분석 자체가 신문 사설이나 사진, 영상 자료, 소설 등 인간의 의사소통 내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려는. 자, 기존의 질적 자료입니다. 신문이나 뭐 서적이나 문서나 영화 이런 것들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어떻게 양적 정보를 얻어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존의 2차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어떠실까 싶습니다. 내용 구성의 과정은 연구 문제를 선정하고 표집하고 분석 단위와 유목 구성하고 코딩, 분석 결과 해석입니다. 뭐 굳이 그렇게 외우시진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원 자료를 숫자를 이용해서 표준화된 형태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즉 코딩한다 이러면은 기존의 질적 자료에서 어떤 데이터로 전환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요. 내용 분석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것은 카이다승 분석이고요. 카이다승은 우리 명목초도라고도 저희 명목초도 교차 분석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관찰 빈도와 기대 빈도의 차이를 제곱한 것을 기대 빈도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카이다승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내용 분석까지 해서 네, 이야기 마쳤고요. 자, 특징을 조금만 알아볼까요? 특징. 네, 내용 장점은 시간과 비용이 아무래도 절감되죠. 연구 대상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조사로 인한 오염 및 친숙도에 문제가 없죠. 다양한 심리 변수의 측정이 가능하고 장기간의 내용 연구가 가능합니다. 장기간이라는 건 뭐예요? 옛날에 많이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찾아올 수 있잖아요. 내용 구성의 단점은 자료에 한계가 있고 측정의 타당도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용 분석하고 2차 자료하고 조금 비교해도 같은 맥락이 조금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델파이라는 기법과 브레인스톰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델파이는 이 조사 연구에서 나왔지만 기관 운영론이나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델파이는 한 전문가의 집단의 의견과 판단을 추출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전문가 집단, 동그라미 쓰요 전문가 집단. 그러니까 델파이는 기본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참가자들이 동그라미 쓰요 모여 논쟁하지 않는다. 모이지 않는다. 네, 델파이 기법 모이지 않아요. 그냥 익명으로 해요. 서로가 누군지 몰라요. 사전에 준비된 질문지를 이용하는 거고 익명으로 여러 번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델파이 기법이다라고 합니다. 이건 주관식에서 나올 수 있고 객관식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방법이고요. 4대 원칙 어떻죠? 자유로운 분위기, 질보다 양, 그다음에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지 않고 결합하고 조합하여 발전적인 의견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브레인스토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제 다음 페이지는 기출 문제입니다. 이전에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학습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잠깐, 문제 푸셨나요? 풀고 오셨나요? 진짜 풀어보셨나요? 저랑 수업에서 따라오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사전에 문제를 풀고 어디가 틀렸는지를 체크하시고 오답 노트를 만드시는 건 여러분이 연구 방법론에 대한 실력을 올리고 합격으로 더 가는 지름길입니다. 혹시라도 시간이 없으셔서 지금 바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한 문제 푸는데 1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읽고 오시고 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 풀었다는 가정하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 중 질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옳은 것을 모두. 네. 연구 대상자의 행위나 상징, 그리고 조사자의 상호작용까지 수집하는 데 쉽다. 맞나요? 틀린가요? 조사 연구에서는 이게 쉽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우선은 틀린 겁니다. 네,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건데, 어, 기억만 한번 지워보세요. 네. 기억만 지워보시면 답은 3번 아니면 5번. 그 니을디을은 사실 맞다는 얘기가 될 수 있네요. 자, 행렬식 질문은 여러 개의 질문에서 응답 범주가 같을 때 사용하고요. 조사자 영향의 배제는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가 면접조사보다 더 효과적이죠. 예, 조사자 영향의 배제. 자기 혼자 기입하는 건데 면접은 맞잖아요. 그러면 영향의 배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질문과 내용에 대한 점검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우리 이거 아까 사전조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은 뭐가 될까요? 네, 5번이 됩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계속 나와요. 질문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랍니다. 개방형 질문은 응답 결과의 부호화가 용이하대요. 용이한가요? 개방형 질문. 부호하기 쉽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기억도 지우고 4번도 지우면은 2번도 지우면 또 3번 아니면 5번이네요. 또 그럼 니은 디귿 맞고 리을만 또 맞는지 틀린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특정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조건부 질문을 만들 수 있죠. 응답자는 특정 응답자를 만들 수 있잖아요. 질문과 답변 문항에 대한 대한 점검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자가 마련한 보기 중에 응답자가 대답을 선택하는 형식은 폐쇄형 질문이다. 폐쇄형 질문 맞죠? 그러니까 답은 또한 5번입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이 사실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이것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개방형 질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하고 4번으로 제가 바로 넘어갔어요. 네. 네. 응답자가 질문에 대해 자기 의견을 옳지 않은 겁니다. 자유롭게 진술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개방형 질문. 심층적인 응답이나 예견하지 못했던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른 변수와의 관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정보 획득에 도움이 된다. 예비 연구에서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게 되면 다양한 응답을 얻어낼 수 있다. 쉽게 수량화가 가능하지만 일부 중요한 응답이 누락되는 위험이 있다. 쉽게 수량화가 가능한가요? 개방형 질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5번입니다. 네, 그래서 4번 안 했잖아요. 4번. 네,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설문 문항의 작성에 있어 응답 예시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응답자로 하여금 응답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의 형태를 뭐라고 그래요? 개방형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방형 질문입니다. 5번. 설문조사 작성 시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설문 문항 작성할 때 고려할 사항, 유의사항, 옳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이 지금 5번, 6번, 7번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설문문항식 작성 시 옳지 않은 것. 응답자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질문을 피하도록 한다. 네. 그럼 알아내기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가능한 쉽고 명료한 단어를 이용한다. 네, 질문을 피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의 항목으로 두 가지 내용을 질문해도 된다. 네, 아이고, 이거 이렇게 지웁시다. 이렇게 지워야 더 맞겠네요. 네. 하나의 항목으로 두 가지 내용을 질문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네, 아까 사과와 배를 좋아. 그럼 질문을 답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응답 간의 내용이 중복되어서는 안 되고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문항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간단하고 쉽고 명료하게 만들어야 되죠. 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6번입니다. 6번. 설문지 문항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한 개의 문항으로 여러 내용을 질문한다. 틀렸죠. 가능한 쉽고 명료한 단어들을 사용한다. 이건 좀 맞는 것 같네요. 개방형 질문을 통해서 응답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다. 그죠? 중복되는 문항들이 많은 문항들을 많이 작성한다? 그럼 너무 이렇게 긁어요, 긁어.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문항들을 많이 작성한다. 다 틀린 거네요.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입니다. 네. 설문에서 문항을 배치하는 요령으로 옳지 않은 거, 문항 배치. 민감한 문제나 주관식 질문들은 설문지 어디에 네, 뒤에 배치하는 겁니다. 고정 반응이 나타나도록 유사한 질문은 묶어 놓는다. 네, 고정진 반응이 뭐죠? 쫙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앞에 거 뒤에 거 안 보고 그냥 막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옳지 않죠, 이거는. 질문 문항들은 길이와 유형을 다양하게 해서 그다음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짝 문항은 분리해 배치한다.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짝 문항 두 개가 비슷한 문항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도 하고 이쪽에서도 해야 되죠. 쉽고 일반적이며 흥미유발형 질문은 앞에 배치한다. 다 맞는 겁니다. 답은 네, 2번입니다. 8번입니다. 질문지 작성 시 올바른 자유를 얻기 위한 지침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능한 쉽고 의미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다지선다의 응답자에서는 가능한 문답을 모두 제시. 하나의 항목에서 다양한 내용의 질문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요? 아니죠. 하나를 물어보면 하나만 질문을 답하게 되는 거죠. 대답하기 곤란할 수 있는 질문은 간접적으로 물어보며 대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네, 9번입니다. 다음 설문 문항이 부적절한 이유는 이라고 했습니다. 1시간 이하, 1시간, 2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이제 뭔가 겹치는 게 있네요. 겹치는 게. 그게 뭐죠? 네, 상호 배타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1시간 이하면은, 네, 1시간, 2시간, 1시간만 하고 체크할까요?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10번, 땡땡은 당면한 조사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 수집되고 정리된 자료로 땡땡을 사용하게 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네. 당내 직업군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설문조사를 수집했대요. 몇 차 자료죠? 1차 자료이죠. 기존의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는 2차 자료, 2차 자료. 그래서 1번은 여기 2차 자료고 2번, 예, 잠시만요. 이 기억 A가 그다음에 B가 1차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수집한 자료. 네, 11번입니다. 2차 자료에 관한 설명이에요. 2차 자료.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 조사 데이터는 당연히 2차 자료죠. 적절한 2차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과 이런 면에서는 경제적이죠. 아무래도 직접 수집하지 않으니까요. 연구자가 목적에 맞게 직접 수집한 자료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1차 자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연구 목적 정확한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제공받기 어렵고 연구 목적이나 조사 기관에 따라 자료의 편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12번입니다. 12번. 커뮤니케이션에 담긴 상징적 내용을 분석하는 것, 일련 번호 외 문헌 이외 영화, 드라마, 광고 등의 자료로 적용되고 수량적 분석 과정을 통해 결과를 요약하고 보고할 수 있는데 이건 뭐냐? 내용 분석, 내용 분석입니다. 내용 분석법이라고도 합니다. 연구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연구 대상자와의 정서적 교감이 중요한가요? 네, 내용 분석이면 직접 수집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만날 필요는 없잖아요. 특정 주제의 장기간 변화에 대해 연구에 유용하고 상호에 따른 연구 계획의 유연한 변경이 가능하고
인간과 의사소통 기록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나 과거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소급적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탐색적 연구 중에 주어진 연구 주제에 관한 책, 논문, 설문지를 분석하고 파악하여 분석하는 방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탐색적 연구 중에서 주어진 연구 주제에 관한 책, 논문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 뭐죠? 문헌 연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문헌 연구입니다. 자, 우편조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 전화조사나 우편조사나 뭐 집단조사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설문지의 길이가 짧을수록 응답률이 높아지죠. 옳지 않은 거니까. 면접조사보다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낮죠. 그렇죠? 네. 응답자가 조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경우에 설문지가 길어도 응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화조사보다 상대적으로 자료수집 기간이 짧다. 네, 그렇습니다. 평균 응답률을 고려하여 많은 수의 설문지를 발송해야 한다. 네, 전화조사보다 상대적으로 자료조사 기간이 짧은가요? 우편조사가? 아니죠. 전화조사가 더 짧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6번 델파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 델파이 기법을 또 여러분 주의하시고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옳은 겁니다.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모으는데 전문가 맞죠? 해결의 변증법적 과정을 따른다. 이거 잘 모르겠어요. B번. 네, 각 회기마다 다른 참가자들에게 설문지를 발송한대요. 수회에 걸친 설문과 응답에서 다른 사람의 응답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죠? 답은 네. 죄송해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잖아요.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 네. 디귿은 뭐예요? 각 회기마다 다른 참가자가 아니라 어떤 참가자? 같은 참가자. 그러니까 디귿이 틀린 게 됩니다. 디귿이. 네, 여기 디귿 빼시면 돼요. 네, 그래서 디귿이 빠진 거를 지금 하면 되는데, 네, 지금 상태에서 답은 3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사 연구의 이해를 잘 마치셨고요. 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네, 또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